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자, 4월 11일자 6회차 프린트. 계약 총론, 계약의 성립에서 중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합니다. 원시적 불능. 그때 매도인은 을한테 책임을 져줘라.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그라미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이 불능은 건물이 전부 멸실해야 됩니다. 전부 불능. 자, 갑은 매도인은 이미 건물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을한테 팔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과실 파트.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팔았다. 그러면 을한테 책임을 져주라. 자, 매수인 을은 책임을 물으려면 보알같이 그게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즉 모른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그래서 매수인은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 플러스 잘못도 없어야 됩니다.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없습니다. 을이 선의, 무과실 반대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미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실내익 배상. 이 실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서로 대가적 채무. 자, 그러면 매매에서는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이죠. 동그라미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즉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팔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여전히 동시행. 즉 을은 갑이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이 병한테도 저 잔금 못 줍니다. 병한테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채권 양도로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도 병하고도 여전히 동시에 을은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이 단어가 반드시 뜨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가 갑한테 발생하죠. 이 손해배상 채무도 역시 상대방의 의무와 동시행. 그래서 여기는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결국 1번, 2번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병한테 여전히 동시행.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하지만 동그라미 3번 이제 동시행 관계 아닌 놈. 별개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 자,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구나. 너는 따로 놀아.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으니까 너는 따로 놀아. 나랑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별개 약정 여기 동그라미 빵 하시고 별개 약정으로 성립했으니까 나 소유권하고 너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하나 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인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 채무,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협력부터 하세요. 선이행 채무죠. 그래서 협력 채무는 상대방의 대금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 아니다. 자,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있을 것. 이게 두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 요건인데 소유권하고 잔금이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예요. 따라서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채무는 상대방의 소유권과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 선이행 채무라 하더라도 이 단어가 뜨죠.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중도금 못 줍니다. 건설사 부도 불안해 항변권. 그래서 아무리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건설사가 부도 나서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중도금 못 줍니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이 태어나려면 세 번째 성립요건, 지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대본 판례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래요. 무슨 얘기냐? 갑은 등기소유 제공했는데 매수인을이 잔금을 못 줬죠. 매수인을의 잔금 채무 이행 지체예요. 이걸 채권자 오른쪽 놈을 수령지체라고 해요. 자, 매도인 갑은 등기소유 을한테 제공했는데 상대방 매수인을이 잔금을 못 줬다. 이걸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후 갑이 이번에는 등기소유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하면 아무리 수령지체 잘못한 을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 후 이놈이 이번에는 등기 안 주면서 이행 제공 없이, 거기가 동그라미에요.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안 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6번 효력이죠.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해 잔금을 안 준다. 이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권리에 기해서 안 주는 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갑한테는 꼭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 없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는 법원 가서 판사한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는 행사할 필요 없다. 자,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놈, 그중 동그라미 1번 갑류 등기가 있는 또는 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그럼 매매기 때문에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 두 개가 동시행. 그런데 왼쪽 매도인한테 하나가 더 1+1이 발생해요. 매도인 갑은 박혀있는 이 저당권 등기, 갑류 등기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 갑류 등기 말소 의무와 함께 같이 동시행 1+1. 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때 갑을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지분 등기 이전 의무. 그러면 상호간에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갑과 을은 서로 등기 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공평에 맞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나오고 지분권자 상호간에 등기 이전 의무가 나오면 서로 상호간에 이거 가지고 서로 동시행하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이제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왼쪽 놈 갑이 채무자입니다.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이 불능의 원인을 따진다겠어요. 왼쪽 놈 매도인이 채무자, 오른쪽 놈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날라갔구나. 이거 채무불이행. 그런데 채무자 잘못 없이 날라갔구나. 이게 바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갑이 을한테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위험부담의 문제. 자, 그러면 왼쪽 놈 채무자 잘못이 없는 건 확실해요. 을도 잘못 없다. 이게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줄여서 쌍방무책입니다. 쌍방무책의 경우 태풍이 날렸고 토지가 수용당합니다.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어요. 그러면 왼쪽 채무자 매도인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오른쪽 놈을한테 매매대금 달라고 못하니까 이미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왕별이죠.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그래서 이미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제 동네가 바뀝니다. 채권자 오른쪽 놈을 귀책 사유로 날아갑니다. 채권자 귀책 사유. 그러면 갑은 을이 불냈다는 얘기죠. 불낸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하나 더. 채권자 오른쪽 놈 을 수령지체 중구 태풍 쌍방무책이죠. 그러면 채권자 을이 수령지체했구나. 여기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을이 잘못했구나. 수령지체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결국 채권자 귀책 사유 이 단어가 뜨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이 단어가 뜨면 을이 잘못했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동그라미 3번 채무자 왼쪽 놈 갑은 지소유권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100만원 정도가 있다면 이거 오른쪽 놈 채권자에게 줘라. 울지 마라. 토닥토닥. 자, 이제 3자를 위한 계약 프린트가 4월 18일자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부당. 그 다음에 이제 3자 병을 위한 계약. 자, 3자 계약은 먼저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나 말고 병한테 줘. 갑이 왼쪽 놈 매도인 요청했다. 요약자. 오른쪽 놈 매수인이 그래 병한테 주지. 승낙했다. 낙약자. 자, 오른쪽 놈 낙약자 을이 매매된 5억을 병한테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병은 수익자. 갑을 병 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가 있겠죠.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고 갑병 사이 법률관계, 이 대가관계는 갑을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요약자 갑은 저쪽이죠. 대가관계가 나왔어요. 저쪽이 나오면 요수, 갑병, 대가관계 이 단어들이 뜨면 저쪽으로 바꾸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저쪽은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2번 3자의 지위죠. 병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어가 수익자는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뜨면 3자는 무조건 이 매매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2번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그래서 3번 을이 병한테 이미 준 매매대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을은 이 경우 병에게 지가 이미 지급한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절대로 병한테 돌려줘 못합니다. 이유 3자 병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한테 내가 준 돈 돌려줘 할 수 없습니다. 없다로 끝나요. 을은 갑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는 절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오른쪽 놈 낙약자 을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됩니다. 자, 주어 수익자 병은 채무 불이행한 낙약자를 상대로 지가 법정 해제할 수는 없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신 을 너의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수익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수익자 병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지가 해제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 효과, 두 번째 효과,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난다겠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요약자 왼쪽 놈 갑의 지위입니다. 낙약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네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를 계약 당사자의 요약자 해제할 수 있다. 자, 갑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때 이 3자 병 동의 따위 필요 없다. 해제는 갑의 전권이다. 그래서 수익자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제 6번부터는 낙약자의 주예요. 오른쪽 놈, 돈줄 놈, 채무자, 낙약자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 너 계약이익 받을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최고. 그런데 그 기간 내 병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 없었죠? 그러면 항상 생각이 없죠.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 수익 거절, 거절의 동그라미. 자, 7번. 갑이 을에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요. 자, 왼쪽 놈 요약자 갑이 오른쪽 놈 을한테 소유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자, 요약자와의 계약, 기본관계, 갑이 을한테 안 줘. 이쪽 동네죠. 따라서 이쪽이 뜨면 무조건 이쪽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이쪽은 있다. 갑과의 계약, 기본관계, 갑이 을한테 뭘 안 해요. 그러면 소수로는 고정. 이쪽을 이유로는 무조건 병한테 다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8번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구나. 자, 왼쪽 갑과 저쪽이네. 갑병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갑과 병 나오면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별이죠. 왕별. 자, 이제 계약 해제 갑니다.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옵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세요. 자, 왼쪽 놈이 세 놈이면 세 놈 다 해제해야 되고 상대방이 세 놈이면 세 놈 다한테 해줘라 그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놈인데 그중 한 놈한테 해제했다. 안 됩니다. 해제력 없다. 이게 행사의 불가분성이고 두 번째 소멸의 불가분성이네요. 세 놈 중 한 놈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자, 매도인 쪽 A, B, C 세 놈인데 세 놈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불가분이죠. 운명을 함께 합니다. 옆에 놈들 B, C한테도 같이 소멸. 그래서 행사든 소멸이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그럼 한 놈한테 소멸해서 다른 놈 옆에 놈들한테도 같이 소멸. 운명을 함께 한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갑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사이 을이 병한테 벌써 팔았네요. 자, 갑을 아닌 병 제3자. 우리 민법은 계약 해제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해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3자 보호규정. 따라서 자,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팔립니다. 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자, 3자로서 보호되려면 반드시 갑이 해제하기 전에 새로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이놈은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등기가 됐구나. 그럼 너는 보호되겠구나. 따라서 갑은 계약 해지하더라도 이 병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다로 끝납니다. 병이 이깁니다. 보호되는 3자니까. 따라서 하나 더. 이 경우 병은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그래서 병이 이긴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같은 말. 이게 3자 보호규정에 관한 사례형 응용지문이에요.
자,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이제 4번이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지문입니다.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서로 돌려줘야 되느냐. 부당이득 반환하고 범위가 다르다겠어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할 때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이거 외워요.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5번 법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반환할게. 금전, 돈이라면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라. 자, 문제는 언제부터 이자 계산하느냐.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정확히 옵니다. 금전 돌려줄 때 받은 그 날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이자 가산하니까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란 얘기예요. 자, 이제 합의 해제 나오네요. 합의 해제는 딱 3개를 외워야 돼요. 먼저 합의 해제라는 것은 의사표시 하나인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단독 갱행이 아니다. 합의하에 서로 합치, 계약이라는 것. 자, 이제 합의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인 법정 해제거나 민법 규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 안 되는 놈이 2놈, 법정 해제 규정이 작동되는 게 마지막 3번째 하나, 둘 하나, 3개. 첫 번째 작동 안 되는 놈 6번이죠.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외웁니다. 원금만 돌려줍니다.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법정 해제와 다릅니다.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7번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자, 채무 불이행이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한 경우 너 채무 불이행이야.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X, 손해배상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는 법정 해제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채무 불이행이 없는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절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를 보호해주는 이 법조문은 작동이 됩니다. 3자 보호규정, 병을 보호하는 법조문은 적용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병이 이긴다. 3자 보호된다. 합의 해제로도 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계약 강론 갑니다.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매매. 자, 매매 법조문이죠. 갑이 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죠. 매매. 이 매매에 관해서 법조문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 갑이죠. 왼쪽 놈 갑은 재산권을 상대방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을은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결국 매매는 단어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그래서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재산권 주고 매수인들은 대금 주고 서로 약정만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 이놈도 대금 지급 채무가 있네요.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 내가 소유권 주니까 을한테 반대급부로 매매 대금을 받네요. 반대급부 있네요. 유상. 약정만 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꼭 등기 현실적으로 넘겨야 된다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네요. 낙선계약. 또 꼭
계약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이 세 가지 우리 시험범위 강론에서 배우는 세 가지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그 다음 매매대금은 꼭 금전에 한해야 됩니다. 반대급부인 대금은 반드시 돈. 만약에 금전이 아닌 재산권이면 매매가 아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설입니다. 서설. 자, 교재 봅니다. 15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매매는 당사자 1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느낌이 왔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별 3개입니다.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이 매매 자리에 교환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임대차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자, 5번. 이때 매수인이 부담하는 이 매매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한 번 나서 한 번 3년 동안. 자, 매매의 목차. 매매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매매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매매 목차입니다. 자, 매매는 첫 번째 매매계약의 성립. 두 번째 매매계약의 효력. 세 번째 매수인에 대한 담보 책임이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마지막으로 환매를 배워요. 환매. 자, 그러면 성립, 효력, 담보 책임, 환매. 이 네 개 중 가장 중요한 건 성립에서 일단 일방예약이라는 게 있고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립과 관련해서 일방예약,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느냐? 넘버 1 계약금, 넘버 2 담보 책임. 그래서 계약금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환매예요. 환매. 그래서 계약금 보고 담보 책임 공부하고 환매 보고 그다음 일방예약 효력에 관한 법조문 4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작년 34회 때 희한하니 처음으로 매매가 원래는 2문제가 배정인데 4문제나 나왔습니다. 4문제. 34회 때 4문제 다 나왔어요. 일방예약, 계약금, 담보책임, 환매 이렇게 4개가 다 나왔죠. 처음이죠. 그래서 매매가 4문제, 임대차가 2문제. 원래 임대차 3문제인데 작년에는 매매가 4문제 나오니까 1문제 준 2문제 나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원래 계약 강론이 5문제 나오는데 총론 5, 강론 5인데 작년에만 유일하게 강론이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올해는 다시 총론 5개, 강론 5개 다시 환원합니다.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매매의 성립. 자, 먼저 볼 게 매매의 일방예약이에요. 일방예약은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는 나왔지만 얘가 30년 동안 3번 나왔나? 별로 잘 안 나온대요. 자, 일단 그래도 나오니까 보긴 봐야 돼요. 예약이 뭐냐? 일단 예약이 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 일방예약이 뭔지를 공부해야 돼요. 갑이 을하고 예약을 합니다. 자, 예약이 뭐냐? 매매 예약인데 앞으로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한 거예요. 미리 한 계약. 이게 예약. 미리 예자. 미리. 우리 식당 갈 때도 예약하죠. 그거 똑같아요. 부동산을 예약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 갑소유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얼마 후 1년 후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갑이 그동안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을이 민저 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약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약은 나중에 본 매매계약 체결할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 말이 떠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자, 채권계약이 뭘까요? 계약하니까 뭔가 행동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네요. 본계약 체결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은 또는 지금 배울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이제 저 법조문 제목에 있는 예약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일방예약을 배워요. 일방예약. 저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예약이에요. 자, 그러면 일방예약이란 게 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일방예약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예, 약, 완, 결, 권이라는 저기 있죠. 두 번째 형성권을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거 형성권인데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 형성권인데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두 놈 중 어느 한 놈만이 갖고 있을 때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예약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일방예약이 뭐냐? 뒤에서부터 읽어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놈 중 한 놈만이 갖고 있구나. 이걸 두 놈 중 일방만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 을이 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이 예약 걸 때 내가 앞으로 1년 안에 본결 체결합시다. 그렇게 전화할게요. 그러면 1년 안에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즉 본계약 체결합시다. 의사표시 쏘면 바로 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본 매매계약이.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 체결합시다. 매매 완결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 완결합시다. 이게 본계약 체결합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약 완결권자가 본계약 체결합시다. 매매 완결을 의사표시하면 바로 본 매매계약 효력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본계약 체결합시다. 완결 의사표시 같은 말이에요. 완결 의사표시하면 바로 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그럼 법 좀 봐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 예약 완결권자예요. 예를 들면 을이 완결권을 갖고 있다. 완결권자인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이때 본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 완결 의사표시 이게 바로 완결권 행사한 거예요. 이 제1항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일방예약은 매매 완결 의사표시한 이때 매매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요. 옳은 지문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완결권 행사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갑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을이 언제 완결권 행사할지 불투명하죠.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어요. 이때 갑은 물어봅니다. 을,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나한테 좀 알려줘.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그게 이 전문이에요. 이 전문은 덜 중요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전항에
완결 의사표시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때는, 즉 특별히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왼쪽 논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즉 완결권 내 행사할까 말까 답 좀 해줘, 이걸 완결권자인 을한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갑이 완결권자인 을에게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세트죠.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그런데 이달 말까지 을이 답을 안 하죠.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럼 연락 없으니까 을은 생각이 없다는 것. 따라 소수로는 항상 부정으로 끝나요. 연락이 없으면 추인 거절, 수익 거절 똑같아요. 갑과 을이 한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부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락 없다는 얘기는 을이 완결권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 생각이 없으니까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대로 이 법조문 그대로 한 번 나왔어. 한 번. 여기서 중요한 건 제1항이에요. 제1항. 그래서 두 개 했고, 자 이제 나머지 여기서 왕별이 하나 나와요. 왕별이. 자,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경우수는 두 개.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와 같은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갑과 을이 정하고 예약할 수도 있고 특별히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년 안에 완결권 행사해라. 기간을 정했다면 당연히 정한 그 기간 내에 완결권은 행사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자, 특별히 갑과 을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갑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을, 너 완결권 행사할지 말지 나한테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고 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을로부터 확답을 갑이 받지 못했다면 연락 없었죠. 그러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갑이 을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완결권 본계약 체결합시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외웁니다.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10년의 제척 기간. 자, 제척 기간이 뭐냐?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이에요. 10년 안에 완결권은 행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척 기간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해 버립니다. 소멸.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은 반드시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여기죠. 10년 내에 완결권은 행사해줘라. 외워야 돼요. 이 숫자 나와요.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줘라.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완결권자가 완결권 행사를 안 했다. 그러면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소수로 가요. 제척 기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 형성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소수로는 예약 완결권은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게 왕별이에요. 이게 왕별.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줘야 되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따라서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무조건 완결권은 소멸한다. 자,
어떻게 보면 판례요. 중간에 설사 완결권자의 늘이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을이 이미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인도받아서 상관없어요.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 지나면 무조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취소권은 하염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죠. 법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라.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줘야 돼.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 무조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했던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했던 기간을 넘으면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10년 외워야 돼요. 숫자 나와요. 그래서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내라. 따라서 같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완결권은 소멸. 하나 더. 이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걸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요. 자, 원래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떠먹여줘야 판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판사 스스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제척기간 지났는지 여부. 그래서 판사는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당사자 원고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록 보고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스스로 노가다 띄어야 된다. 이게 바로 판사 노가다. 판사가 스스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척기간 지났는지 여부. 자, 그러면 이해 완결권 앞에 2개 노란색, 여기 2개 노란색, 이 4개만 정확히 하면 일방약은 됩니다. 일단 이제 교재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의 일방이야기란. 자, 개념. 이 개념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 일방이야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일방이야기 눈을 딱 보고 일방이야기 4글자만 봐봐요. 여기서 느껴야 돼. 뒤부터 읽어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2놈 중 어느 한 놈만이 갖고 있구나. 일방만이 갖고 있구나. 이걸 일방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2놈 중 어느 한쪽 놈만이 갖고 있는 경우를 일방 이야기라고 하고,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입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자,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가 나와도 맞는 지문. 매매도 채권계약, 미리 한 예약도 채권계약이에요. 우리는 물권법 동네, 계약법, 물권법 동네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이기 때문에 매매의 계약이든 매매의 일방예약이든 채권, 채의무가 태어나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의외로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네. 그 다음 3번 덜 중요해요. 매매예약은 잘 모르겠으면 우리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일방예약만 있죠. 그 4가지 예약 중 일방예약,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이건 덜 나오고, 자, 4번은 별 3개 아주 잘 나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아까 봤던 저 위에 법조문 제1항이에요. 일방예약은 상대방은 완결권자예요. 예약 완결권자인 상대방이 완결권 행사, 이 완결권 행사를 이렇게 표시했죠.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 이렇게 완결 의사 표시 이렇게 훈련합니다. 완결 의사 표시한 그때 본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일방 예약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 이거 완결 의사 표시라고 해요. 맞는 지문. 자, 5번. 갑과 을 사이에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당연히 정한 그 기간 내에 완결권은 행사해야 될 거고. 그렇지, 맞네. 자, 6번. 그런데 갑과 을이 예약하면서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요. 자, 예약자 왼쪽 놈 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오른쪽 놈 완결권자 을에게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확답해 줄 걸 물어볼 수 있다. 체육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예약자 갑이 확답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아하, 연락이 없었구나. 그러면 소수로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추행 거절, 연락 없으면 수익 거절, 효력을 잃는다. 항상 이렇게 거절, 잃는다로 끝납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잃는다, 거절, 거절. 세트예요, 세트. 자, 다음 페이지. 7번 별 3개죠. 그대로 옵니다. 괄호부터 합니다. 괄호. 예약 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걸 외워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형성권은 10년 내에 행사해 줘야 돼요. 이걸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7번. 특별히 완결권 행사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동그라미 10년,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완결권은 행사해라. 자, 10년 안에 행사해 줘야 되는데 기억, 왕별, 일방예약에서 넘버원이 이거예요. 기억, 가장 많이 나오고 정답 지문이에요. 자, 기억,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버렸다면 그럼 소수로 가요. 제척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는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수로 소멸한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될 기간이에요. 지났다? 소멸. 자, 설사 완결권자인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0년 안에 행사를 해줘야지. 제척기간이 지난 거야. 무조건 소멸. 자, 니은. 그러면 이와 같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이거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직권조사사항이다.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일방예약 많이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립에서 볼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은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담보책임보다 더 잘 나와요. 계약금 계약. 갑이 을한테 팝니다. 매매. 그런데 보통 매매 계약할 때는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겠죠. 그래서 5억 대금이면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겁니다. 이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주기로 약정만 해서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왼쪽 매도인 갑에게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성 아닌 요물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이라는 거. 두 번째, 계약금을 을이 왜 갑한테 걸었느냐?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건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즉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거의 요물의 근접 이 두 개 합쳐서 10번 넘게 나왔어.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러면 종된 계약 하려면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한 10번 하는 거예요.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자, 그러면 주, 종의 관계가 있으면 항상 부종성이 작동돼. 부종성. 매매가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라갔지. 그러면 종놈인 계약금 계약도 같이 날라간다. 부종성.
부종성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종노민 담보물권 저당권도 같이 소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효력 상실하면 실효되면 같이 계약금 종놈 날아가야지. 부종성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낙성 아닌 요물이다.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그래서 주인인 매매가 날아가면 종놈도 같이 날아간다. 두 번째, 계약금 걸 때 꼭 매매 계약서 쓴 이 날짜에 같이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와서 며칠 후 우리 계약금 걸어도 됩니다. 즉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같은 날 할 필요는 없다.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나중에 계약금 걸어도 된다.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최소한의 당신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이 있겠네요. 매매계약을 증거하는 기능, 증거기능, 이걸 증약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금은 증약금으로 볼 수 있다. 자, 일단 성질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왼쪽 의미 성질 1번 계약금이란 매매계약에 부수해서 교부하는 금전일 수도 있고 기타 유가물,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금은 금전의 하나지 않아요. 시계 풀어도 되고 반지 풀어도 돼요. 그래서 금전 기타 유가물 이건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안 중요해요. 자, 2번 3번이 왕별이에요. 자,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동그라미 요물이다. 이게 나와요. 그 계약금은 요물이다. 낙성 아닌 요물이다. 자, 3번 이놈도 잘 나옵니다. 왕별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이구나. 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붙어서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요물이다. 쫑된 계약이다.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그래서 기업별 3개. 따라서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상실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부종성이 작동돼요. 주인이 죽으면 종놈 계약금 계약도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자, 4번 별 3개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외워야 돼요.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된다.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방금 계약 증거로서 작동합니다.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약금. 우리 법조문은 계약금의 기능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을이 계약금으로 5천만 원 겁니다. 반드시 5천만 원은 왼쪽 놈 갑한테 들어와야 돼요. 요물이니까. 자, 계약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을이 괜히 샀어. 갑이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괜히 판 것 같대. 서로 괜히 사고 괜히 판 것 같아요. 자, 매매계약은 함부로 내가 괜히 샀어, 괜히 팔아서 했다고 해서 함부로 쫑 낼 수는 없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법정 해제도 가능해요. 그런데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해약금이라고 해요. 계약금이 뭐로 작동한다?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해약금으로 계약금이 작동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약은 계약을 말하고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 매수인이 계약금 교부자가 되고 갑은 5천만 원 받았죠. 계약금 왼쪽 놈 매도인이 수령자가 돼요. 그러면 계약금을 걸어놨으면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대신 이 계약금 상당액 5천만 원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자는 넘어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을한테 받은 5천, 을 돈에다가 플러스 갑은 지돈 5천을 보태서 합 1억을 을한테 주면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면서 2배죠. 2배. 받아놓은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2배를 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법 조문은 해약금에 관한 법 조문이 있죠.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정,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자, 교부한 때는 났으니까 을이 매매 계약할 때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왼쪽 놈 가백, 반드시 을이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왼쪽 놈 매도인 가백에 교부한 때는, 즉 교부하기로 약정한 때는, 이게 아니죠. 우리 법조문은 교부해라, 여기서 요물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요물계약. 실제 계약금 쏘아라, 요물계약. 그러면 계약금이 5천이 갑한테 들어왔다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아주 중요해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놈은 포기, 받은 놈은 2배 배액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약금이 갖는 엄청난 기능, 해지할 수 있는 힘,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그 제목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 자, 그러면 이 법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부자는 포기, 즉 갑 너 먹어, 받은 놈은 받은 돈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배액 상환하면서 해지하란 얘기예요. 즉 계약금 상당액은 손해보란 얘기예요. 막 올라. 그러면 갑은 1억 주면서 날립니다. 이게 더 갑한테 이득이죠. 왜? 5천, 지돈 5천은 손해보지만 아파트값이 몇 억 더 오르면 결국은 이익이란 얘기죠. 마찬가지. 괜히 산 것 같아. 비록 5천만 원은 날리지만 5억 매매대금은 안 날리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이 해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잘 나와요. 여기가 다 노란색이죠. 계약금 계약은 오늘 배운 노란색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해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외우란 얘기죠.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시점 제한이 있어요.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준 놈은 포기, 받은 놈은 2배 상환하면서, 자,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법조문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계약금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매도인은 갑은 계약금 2배를 이행 제공해 주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쏘아줘야 됩니다. 갑은 반드시 받은 돈 5천에 지돈 5천을 보태서 2배 배액 이행 제공하면서 이 매매계를 해제합니다. 의사표시해야 돼요. 자, 그런데 봐요. 갑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오르죠. 그래서 받아놓은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1억을 주면서 해제하려고 해.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갑의 이 계약금 해제를 원치 않죠. 그래서 1억 준다는 걸 도망다녀요. 매수인이 안 봐도 수령하지 않아요. 을은 해제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갑은 계약금 2배 주면서 100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돈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놈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매도인이 100 주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놈 매수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이 이 돈 1억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우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놈이 넘버원. 자, 계약금 해지하려면 시기 제한이 있어요. 법조문.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한 놈이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절대 서로 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행 착수가 뭐냐? 중도금 지급이에요. 중도금 지급. 매수인이 갑한테 중도금 6월 1일자 중도금 날짜가 돼서 중도금을 줬다 하면 이제는 서로 갑이든 을이든 해제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예요.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이제는 서로 2배 주면서 포기하면서 해제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중도금 지급만이 이행 착수지 토지거래 허가에서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왔든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든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제할 수 있다. 이건 교재를 통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자, 이제 교재 정리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법조문이에요. 계약할 때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한 때는, 자, 교부한, 여기서 요물계약성이 나오고, 자, 어느 한쪽이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2배 상환하면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해약금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자, 2번이 아주 잘 나와. 6번 나와서 별 3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그대로 나와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자, 요건 1번 별 3개, 2번 별 3개. 1번 매도인 왼쪽 놈이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지가 받은 돈에다 지돈 보태서 계약금 100을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 의사표시 쏘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2배 주면서 갑이 해지하려는데 오른쪽 놈 매수인이 수령하지를 않아. 반대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인 갑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 왕비례하겠네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워야 돼요.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쯤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당사자 2놈 중 어느 한 놈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가 가능해요. 이행 착수 전에만.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왕별. 이놈이 넘버원이에요. 자, 매도인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구나. 자, 이 5글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중도금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갑이든 을이든 절대 이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이 들어왔어? 안 돼. 절대 해지 못합니다. 왕별이에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문장 속에 보이면 중도금이 들어온 거야? 해지 안 돼. 해지할 수 없다로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니은 디귿 별 3개. 먼저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입니다. 자, 을이 갑한테 계약금 5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그 후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를 받았죠. 자, 이 경우 매도인은 왼쪽 놈 갑은 계약금 2배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계약금 동네에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중도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요. 그럼 여기서는 허가 받았다 이 말만 있지 을이 갑한테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없죠. 그러면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 따라서 중도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따로 끝나요. 그래서 괄호
관청의 허가는 갑과 을의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 중도금 지급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허가가 나왔어도 여전히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자, 디귿. 매도인이 왼쪽 놈이 오른쪽 놈 매수인에게 이행 최고하고 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대. 자, 매수인 오른쪽 놈은 지가 준 계약금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내. 중도금 들어왔는지를 찾아내. 아, 보니까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구나. 그러면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지. 그러면 왼쪽 놈 갑이든 오른쪽 놈 을이든 중도금 들어오기 전이니까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소송 동그라미. 을이 돈을 안 주니까 갑이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지. 즉 을은 중도금을 안 준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가 매수인이 나오든 주어가 매도인이 나오든 여기는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어 싸움이에요.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3번 중도금이 들어왔다고 안 돼.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니은 디귿 허가 동그라미 소송 동그라미 허가라는 두 글자 소송이라는 두 글자만 있지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구나. 그러면은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고 따라서 서술어는 해지할 수 있다. 서술어가 바뀌죠. 이렇게 정리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고 효과 갑니다.